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복인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소낙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경기 남부에도 호우경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올해 7월 첫 주가 역대 같은 기간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엘니뇨 현상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로 내린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6월 마지막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증가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만 5세 때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은 가정은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3배나 많았고 사교육비로 연간 300만 원 이상 쓴 가정 또한 서울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제로 음료와 과자, 막걸리 등에 들어가는데 업체들은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50mm의 소낙성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이 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소낙성 강수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 이어서 서울 동남권에도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에 최고 150mm 이상, 중부와 그 밖의 내륙에도 2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주 후반 장마전선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많은 장맛비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다목적댐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충주댐의 초당 방류량을 기존 200톤에서 1,500톤 안팎으로 늘리고 남강댐과 낙동강 영조댐도 강수 상황에 맞춰 방류량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금강 대청댐에서 초당 700톤, 한강 횡성댐에서 초당 100톤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전체 다목적댐에 54억 4천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339mm의 비가 더 내려도 저장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충남 아산시 송악면 궁평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궁평저수지에 물고기들이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폐사체는 붕어 300마리 정도로 오늘까지 수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사 측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어제 새벽 16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물속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하루에만 22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일본 남서부 규슈의 후쿠오카현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인도와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차량들이 빗물로 가득한 도로를 위험하게 달려갑니다. 산사태로 집들이 무너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구조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오이타현은 폭우로 강물이 흘러넘쳐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山国川です。川の水が道路に溢れ出ています。 연발차기 속출하는 등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오이타역은 큰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도쿄에서는 50여 명이 열사병 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 북부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9일 하루에만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히마찰 프라데시와 우타라칸드, 델리주와 잠무 카슈미르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뉴욕주 등 미국 북동부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 규모도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차량은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뉴욕과 뉴햄프셔, 버먼트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많게는 성인 무릎 높이 30c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되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Everything in my apartment is gone. I don't know when or if I'll be able to get back in. The apartment is completely destroyed. My mother has nowhere to live. All of her stuff is 2 feet of water in there. 뉴욕의 허드슨 계곡에서는 주민 한 사람이 집을 떠나려다 익사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구조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버먼트주는 이번 폭우가 지난 2011년 악명 높았던 폭풍 아이린과 비슷한 홍수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와 뉴햄프셔주, 버먼트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en you see the water on a street, don't assume you can drive through it. That is the number one reason people die during a storm is because they drown in their vehicles. 악천후로 지금까지 모두 5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거대한 폭풍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캐나다 퀘벡 일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 7월 첫 주가 역대 같은 기간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으며 원인은 엘니뇨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이 같은 현상이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생태계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MO에 따르면 지난 7일 지구 평균 기온은 역대 7월 7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WMO는 이미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3년 넘게 지속했던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종료됐고 올해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엘니뇨는 그 반대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직전 일주일간의 1만 7천여 명과 비교해 2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정부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 후에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6월 마지막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증가폭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40명, 하루 평균 6명으로 직전 주에 54명보다 14명 줄었습니다. 1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3,241만 5,857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5,111명, 치명률은 0.11%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1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면 19년 만의 총파업인데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인력은 제외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조합원 6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 83%가 참여해 91%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겁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75%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고대 의료원과 이화, 한양대 의료원, 경희대병원 등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상임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0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호사 배치 수준 상향, 인력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 총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9.2 노정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어서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병원들은 파업 참여 규모를 미리 파악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 등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나 대책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임단협에 이렇게 대응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저희가 최선이기 때문에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는 등 진료 차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나 음료, 과자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다양한 막걸리 종류가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단맛을 위해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할 거란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관련 내용이 알려진 뒤 막걸리 판매가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많게는 11.3%, 적게는 5% 매출이 감소한 곳도 있습니다. 국내 막걸리 판매량 1위 업체인 서울장수는 WHO와 식약처 승인을 받아 아스파탐을 사용해왔다면서 후속 사항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험도에서는 굉장히 좀 저희는 미치지 않는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면 알코올 자체가 1군인데 아스파탐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이 더 문제죠. 펩시콜라 제로 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 중인 롯데 칠성음료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글로벌 펩시에서 원액을 받아 제조하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펩시와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리오는 포카칩 등 10여 개 과자에 들어가는 원료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리오는 과자 양념에 평균 0.01% 정도 극소량이 들어간다면서 교체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를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공 인공 감미료든 또는 천연 단순 정제당이든 둘 다 과하면 인체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 현재 그 발암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정보 부분이고요. 국제암연구소는 조만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현지 시간 10일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레드 가입자 1억 명 돌파 속도는 챗 GPT의 2달보다 훨씬 빠릅니다. 틱톡은 9달,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습니다. 테크크런치는 스레드가 게시물 검색 기능이 없고 트위터 인기 기능 해시태그와 1:1 메시지 기능이 없음에도 단시간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의 사각지대에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어디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사무실은 물론 상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신체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2000년 이후 출생을 뜻하는 링링허우 사이에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开车上班的话，路上堵车，骑电动车又不让进，所以咱们就是说思路打开，搞了一辆电动轮椅代步。 실제 올해 상반기 전동 휠체어 판매량이 60%나 뛰었다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집계도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고 등받이 달린 푹신한 의자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시속 15km 이하로 빠르진 않지만 그래서 인도는 물론 실내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이나 안전모 단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도 전동 휠체어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新版摩托车电动自行车成员头盔国家标准修订情况将于今年的7月1号起正式施行. 법의 사각지대에서 놀이처럼 번지는 젊은이들의 전동 휠체어 사용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如果大量的非残疾人士都使用电动轮椅的话，会给城市交通带来很大的压力和安全隐患。 오늘 당장 내가 편한 게 최고라는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세태가 반영된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시급 12,000원을, 사용자위원은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시간당 9,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13일 예정된 13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늘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치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7월 학력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9월 모의평가와 달리 재수생을 제외한 고3 재학생 등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강조한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인데 실제 출제 작업은 논란 전에 완료됐습니다. 매년 6차례 진행되는 수능 모의고사 가운데 평가원은 6월과 9월 시험을, 교육청은 3월과 5월, 7월과 10월 등 총 4차례 모의평가를 주관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세 때 3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은 가정도 많았는데요. 특히 서울이 비수도권의 3배나 많았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할지 궁금하고 학교 수업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불안이 더해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3명 가운데 2명은 입학 전 사교육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한글은 떼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국어를 따로 배운 학생이 가장 많았고 최근 입시에서 부쩍 중요해진 수학도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이른바 중요 과목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입시 경쟁의 가속화가 사실은 영유아 시기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입시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실 영유아 단계에서의 사교육 경쟁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과 비수도권의 사교육 격차도 심했습니다. 만 5세 때 3개 이상 사교육을 했다는 응답은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3배나 많았고 사교육비로 연간 300만 원 이상을 쓴 가정도 서울 35.7%, 비수도권 13.5%로 2.6배 차이 났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켰지만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3개 이상 시킨다는 답이 34.5%나 됐고 월소득이 300 미만인데 연 300만 원 이상 쓰는 집도 10% 안팎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측은 인지 중심의 영유아 사교육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며 놀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000건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수조사는 지난 7일 끝났는데 정부는 다음 주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9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까지 합치면 경찰이 살펴보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게 확인돼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11건. 이 가운데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던 경기 과천시 50대 친모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친모의 남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부는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이가 생후 며칠 만에 숨져서 매장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장애 때문에 아기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된 경기 용인시 사건에서는 40대 친모도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출산 직전 친모가 직접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아이가 사산됐다고 믿었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00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만 전수조사 기간이 끝나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비보안업체 ADT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남아공 현지 일간지 더스타가 보도했습니다. ADT는 영국 통계청 자료상 2017년부터 2019년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 등을 토대로 안전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문화적 다양성과 풍광을 자랑하는 남아공의 안전 점수는 10점 만점에 0.8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17점을 받은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아공은 약 6천만 인구 중 매년 약 2만 명이 살해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 범죄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전역이 석 달째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만 우리나라 면적의 90%에 달할 정도이고 발생 건수, 대피 주민 숫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 기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개론에서는 캐나다 산불 현황과 원인 그리고 피해 규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